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저는 한국과 세계를 100% 재생 에너지와 저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 오염입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750만 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망 2대 원인인데요. 심장 질환 다음이 바로 대기 오염입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1980년대 대비 1980년부터 1970년대까지 지구 온도는 1.2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로 기후 상승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수십 년간 지구 기후는 10.6%나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지구 기온 상승을 제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허리케인과 폭풍, 태풍, 그리고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더 심해지면서 오히려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오존 파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상 기온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 대기오염은 심해지고 기근과 폭염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해도 750만 명인데 그 이외에도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유래되는 다양한 상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지구온난화로 2050년까지 연간 30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죠. 또 화석연료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경제,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제가 제시했던 해법이 바로 거의 모든 것들을 전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바로 청정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전기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전기, 수송, 건물, 산업이 되겠습니다.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배터리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요. 장거리 차량의 경우, 그러니까 항공기나 선박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해야겠지만 단거리 이동하거나 중거리 이동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빌딩의 경우에는 히트펌프를 냉방, 난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식기세척기 같은 것 역시도 힙펌프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스 스토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덕션 쿡탑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전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열 같은 것도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석유나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 용도로는 전기로, 유도로, 저항 가열로나 유전체 가열기, 힙펌프 같은 것도 모두 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께 잠시 후에 말씀드리게 될 내열 벽돌 같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 힙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가스 히터 대비 그리고 석유 히터 대비 4분의 1 정도밖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생 에너지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열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집 외부에서 집 안으로도 열을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히트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급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히트펌프, 워터 히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스 파이프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은 4분의 1밖에 되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에너지나 아니면 추가적인 화석 연료 필요 없이 혹은 전기를 별도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훨씬 더 청정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 인덕션 쿡탑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은 60%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60% 에너지 사용이 적고요. 뿐만 아니라 시간은 한 절반 정도밖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당연히 비용 절감이 되겠죠. 저장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력, 수력, 태양, WWS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기를 빼먹었네요. 제가 풍력, 수력, 태양, 해상 풍력, 육상 풍력, 조력, 파열, CSP, 지열 역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태양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력, 수력, 태양, WWS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들, 전기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항상 부는 게 아니고 태양이 항상 내리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저장 장치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전통적인 양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양수 발전, 그리고 CSP, 그리고 기존의 다양한 형태로 배터리나 플라이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기존 전기 저장 시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CSP 저장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중력 저장 장치나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수소 역시도 우리가 브릿지 저장 장치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과 냉기까지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조에 저장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지하에서 사실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시추공이나 웅덩이나 대수층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지층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비용으로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기존의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기나 이런 냉각 에너지 같은 것은 얼음 상태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화 벽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온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2000도까지 견뎌낼 수 있고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모든 난방기들 이제 고온 환경에서 필요한 부분은 내화 벽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WWS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벽돌에 적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산업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소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수소를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녹색 수소여야 됩니다. 청정 에너지로 만드는 수소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수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장거리 중량 화물의 경우에는 수소가 필요하고요. 암모니아 생산을 통해서도 또 수소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망 저장을 위해서는 망수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터리 전기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거나 혹은 승용차에 적용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가정용 다양한 저장 장치라든지 다양한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청정 에너지로 149개국을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도 여기다 포함이 되는데요. 100% 청정 재생에너지로 모든 용도에 대해서 전환이 가능한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149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최종 사용 수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봤더니 모든 섹터를 다 살펴봤을 때 12.6 테라와트였습니다. 연 평균 전력 사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50년이 되면 BAU 시나리오 상에서는 18.9 테라와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전기화하고 이 전기를 WWS 풍력 수력 태양으로 충족하게 된다면 이것이 54.4%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의 효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내연 엔진 대비 전기 배터리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수요를 충족함에 있어서 사용량 19.7%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 산업의 효율성입니다. 히 펌프를 또 사용했을 때 우리가 효율성 13.1%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료를 채굴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제 작업이라든지 수송 처리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11%까지 효율성을 높아지면서 절감이 가능합니다. 사실 석탄 연료, 화석 연료 같은 것들을 정제하고 수송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가 BAU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효율성 6.6%까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수요의 54.4%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단위당 에너지 가격이 풍력, 수력, 태양이 화석 연료보다는 더 높다 하더라도 연간 수요가 54.4%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WWS가 화석 연료보다 더 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연간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채택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부터 2050년까지의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시나리오 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장 위에 있는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8.9테라와트를 2050년에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기화를 하고 전기를 WWS로 공급하게 된다면 그러면 5개 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 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8.6% 테라와트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8.6 테라와트는 풍력 발전을 통해서 육상풍력,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PV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2050년까지 100%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2030년에 우리가 중간 지점으로 삼아서 거기 80%까지 달성을 한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대한 너무나 심각한 영향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술 개발하느라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상용화가 가능한 이런 기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도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또 우리가 2035년까지 100% 가능하다면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80% 전환하고 2035년에 100% WWS로 전환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기술의 90에서 95%는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술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장거리 운항이라든지 장거리 항공 비행 같은 거에 필요한 기술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2030년까지 80% 달성한다. 6년 내에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2035년까지 달성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전환을 위해서 11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149개국에서 각각 어떤 기술 최종 사용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99%를 담당하는 국가들이 되겠는데요. 모든 것을 전기화한다고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육상 풍력이 담당하게 되는 비율, 해상 풍력이 담당하게 되는 비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옥상 PV가 13.4%,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23.4%, CSP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열 전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수력이 조금 들어가게 되고 조력이 조금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도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해상과 태양광 PV가 주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희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육상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육상이 35.1%를 차지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 100% 전환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초당 각각 망의 안정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단연간에 걸쳐서 한번 이 시나리오를 구독해 봤는데요. 한국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 수요, 저장, 변동, 손실, 부활, 차단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했습니다. 30초씩 2050년부터 2052년까지 에너지 수요, 에너지 공급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일조량, 풍력량, 그리고 수력량 같은 것들을 다 봤고요. 난방, 난방 필요성까지도 저희가 모두 다 고려를 했습니다. 공급과 수요를 전기에 대해서 다 맞출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WS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하든지 간에 149개국에서 다 이런 식의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저희가 국가 몇 개를 묶어서 하나의 지역으로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망에서 분리되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100%로 전환하게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가 될까요? 58.2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그린뉴 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5조 7천억 달러, 중국이 14조 6천억 달러, 한국이 1조 6천억 달러,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5조 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전기화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연간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전 세계가 지금 16조 5천억 달러를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그 정도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11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연간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고 질환으로 인해서 의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거의 34조 달러 연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기후 비용이 3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이 실제로는 81조 2천억 달러가 된다라는 것이 2050년에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WWS로 전환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전개하게 된다면 이 의료 비용이라든지 기후 비용은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에 따른 이런 비용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의 비용은 60%가 절감이 되는 것이고요. 경제 사회적 비용은 92%나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역시도 6.7천억 달러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에너지 비용 60%나 절감할 수 있고요. 사회적 비용은 92% 절감이 됩니다. 1조 달러에서 이것이 지금 6조 7천억 달러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 비용만 봐도 엄청난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 비용이 58조 달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6년 만에 투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는 투자 회수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대비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현재 수치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기구에서 통계를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화석 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비용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풍력 에너지의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7% 화석 연료 대비 가격이 낮습니다. 육상 풍력이 67%, 해상 풍력이 25%, 유틸리티 PB가 59%, 지열이 29%, 그리고 수력 발전은 43% 비용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WWS가 모두 다 기존의 화석 연료 대비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가격이 적게 든다라는 겁니다. 동일 단위로 봤을 때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신규 토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력 발전이나 육상 풍력에는 좀 필요하겠지만 해상 풍력에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수력 발전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수력 발전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지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유틸리티 PB하고 CSP 그리고 육상 풍력의 경우에만 새로 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한 0.8% 정도입니다. PB와 CSP가 한 0.1%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토지의 0.15%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토지의 1.1% 정도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0.9%입니다. 두 개를 합산했을 때 그래요. 미국에서 모든 미국 토지의 0.3%를 화석 연료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를 옥수수 에탄올 산업에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탄올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에탄올 연료를 통해서 미국 수송의 4%밖에 에너지 조달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2%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토지가 2.5%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너지를 조달함에 있어서는 커다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규로는 1%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설비라든지 어떤 신규 석유가스 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지점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바로 내화 병돌이 되겠습니다. 산업의 90%에 대해서 첩시 2000도까지 열 저장이 가능한 벽돌입니다. 거의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실리콘 같은 것들을 좀 집어넣고 니지아, 크로미아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알루미늄을 첨가함으로써 2000도까지 열 저장이 가능한 벽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채널을 만들어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가지고 이것을 열로 만들고 이 열을 2000도까지 이 안에 저장하고 이 열을 저장한 상태로 열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뜨거운 바람이 나가서 실제 공정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고온에서 금속을 녹이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렇다면 WWS 시스템 비용에 내와 벽돌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산업의 90%에 대해서 저온과 고온열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열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전기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풍력, 수력, 태양력, 전력에서 발생하는 저항성 열을 100%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배터리처럼 이 열을 저장하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벽돌 내 통로를 통해 불어오는 공기로 산업 24시간 연중 WWS로 구동이 가능해집니다.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테스트처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 내와 벽돌로 다른 가열 방법을 교체하는 데 대한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설비 투자 비용은 1조 3천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환 비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환 비용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감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 단가도 대폭 떨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와 벽돌 사용 시 대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전 단가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를 통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윈드 터빈 그리고 고압 설비 같은 것도 훨씬 덜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WWS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배터리도 훨씬 줄일 수가 있고 그리드 저장을 위한 수소도 31% 줄일 수가 있고 지중 열 에너지 저장도 27.3%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훨씬 더 적게 드는데 여기에다가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도 대박 줄일 수 있고 청정 에너지 시스템의 탁월한 저장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배출가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산업 공정에도 이런 지속적인 열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배출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 탄소 포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후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에너지 비용에 있어서도 도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더 해봤습니다. 베이스라인 시뮬레이션을 한 가지 해봤고요. BAU 대비 WWS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두 개의 시뮬레이션을 더 했는데요. 또 하나는 직접 대기 중에 탄소 포집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탄소 포집에 이제 WWS를 더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바일 소스의 탄소 배출 여기서 탄소를 이제 직접 포집하는 대기 중에 포집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이것을 사실 화석 연료 기업에서 제안을 했던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화석 연료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게 되면서 탄소를 직접 대기 중에서 포집함으로써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WWS로 전환하기보다는 기존의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에너지원을 계속 사용하면서 대기 중 탄소 포집을 하도록 했고 탄소 포집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WWS를 사용해서 이런 탄소 포집 기기를 돌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가정을 했었는데요. 2050년에 탄소 포집을 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수요는 54%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7%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대비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6.7% 에너지 수요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BAU 수요를 WWS를 통해서 나머지를 충족한다라고 했을 때 9.8% 정도 수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WWS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AU 그대로 유지를 하고 85%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탄소를 포집한다라고 봤는데요. 네, 탄소 포집 같은 경우 그리고 탄소 포집 기기 같은 경우에 80%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80% 효율성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10에서 80% 정도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포집 장비를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25% 된다고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IPCC에 따르면 3에서 44% 정도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탄소를 포집했을 때 이것을 지하에 저장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82% 지하에 포집해서 저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현실을 보면 한 40% 정도는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실제 탄소 포집의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라든지 수소 가스와 설비라든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서 실제 나타나는 효율성이 80% 넘는 곳은 없었습니다. 10%까지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99%까지도 포집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현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0%에서 80% 정도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0%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수요 4가지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개국을 대상으로 했고요. BAU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50년까지 그 11.9TW 계속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으로 보면 에너지 사용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는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포집을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하고 그리고 WWS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에 보면 연간 거의 5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것을 BAU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포집을 하고 직접 탄소 포집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WWS를 적용해서 이런 기기를 돌렸을 경우에 사망자가 좀 줄어들고요. WWS로 완전히 전환했을 경우에는 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WWS로 전환했을 때 얼마나 많은 효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사망자 수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한다라고 봤을 때 BAU 상황, 기가톤 저만큼 발생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수치가 되겠고요. 만약에 탄소 포집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지만 WWS 상황에는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에너지와 에너지 비용, 건강 비용, 사망자, 의료 비용, 그리고 기후 비용 이런 거를 다 통합해 봤을 때 사회적인 비용은 이만큼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80조 달러가 BAU 상황이 되겠고요. 탄소 포집했을 경우에는 70조 달러, 그리고 WWS로 조달한 탄소 포집의 경우에는 60조 달러, WWS의 경우에는 10조 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탄소 포집과 직접 대기 중 포집을 통해서 그 커다란 효용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WWS 대비 10배 이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 포집 기술 같은 것들은 아예 우리가 폐기해야 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탄소 포집과 직접 탄소 포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탄소 포집이나 혹은 직접 대기 중 탄소 포집을 제한하는 기후 정책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대기 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에너지 니즈와 민간 부분의 에너지 비용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WWS를 통해서만 100% 전환이 가능하고 100%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탄소 포집 기술을 계속 고집하게 된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상당한 기후 파괴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원자력을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먼저 역사상 그 계획에서부터 운영까지 10년이 걸리지 않은 발전소가 지은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12년으로 이것이 좁혀졌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오키올로토라고 완성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계획하는데 15년이 걸렸고 또 건설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23년이 걸려서 21년이 더 남았고요. 그리고 보고라는 미국에 있는 것은 17에서 18년이 걸렸습니다. 그 계획에서 운영까지 17에서 18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의 플라밀빌 같은 경우는 20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양 같은 경우에 3에서 14년이 걸렸고 타이샤는 12에서 13년이 걸렸습니다. 신다우베는 17년 걸렸고 브라카 12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운영까지 걸린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년
10년 미만으로 소요된 발전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과 북미에는 최소 17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가 6년입니다. 그래서 한 핵 원자로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15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2040년이 돼야 완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쯤 돼야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완전히 시간 낭비이죠. 그래서 소형 원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원자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퍼웨어라고 있는데요. 지금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NRC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해야 됐고 투자자들이 고소를 당해서 지금 사업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영국 원자로 프로토타입은 31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용화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3년이 걸린 것 같은 경우에도 8kW였고요. 또 하나는 1달러당 16W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0.8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윈 같은 경우에는 1W당 1달러입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은 10에서 20배가 더 많이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WS 대비해서 원자력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계획에서 시간 운영까지 20년이 넘고요. 그리고 지붕 태양광 같은 경우는 0.5년이 소요되고요. 자본 비용 같은 경우에는 3배이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경우에는 풍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늘게 되면은 그 핵물 확산 위험이 더 커지고 또 멜트다운 리스크가 커지고요. 그다음에 웨이스트 리스크가 20만 년 넘게 증가하고 그리고 폐암에 걸릴 리스크가 더 늘리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이것을 굳이 해야 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340개의 픽 전력 출력, 그 원자력 출력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40개 핵 원자로가 구축되고 있는데 중국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함으로써 100개의 뉴클리어 핵 원자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전력을 생산을 하기에 충분한 그 용량을 태양광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충분한 규모의 풍력, 수력, 그리고 태양광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국가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14개의 국가들이 95에서 100%의 전기를 풍력, 태양광 수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수치입니다. 알바니아는 100%를 수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부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우스 조지아, 네팔, 아이슬란드, 이티오피아 이 모든 국가들도 모두 WWS로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센트럴 아프리카, 퍼블릭 그린랜드 이 나라들도 모두 그 WWS 생산 비중이 95%가 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우스 데코타를 보시면은요. 7월 1일 2022년부터 24년까지 전기의 100% 이상을 풍력과 또 수력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 됐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11개의 주가 50에서 100%의 그 소모하는 전력을 WWS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47%입니다. 그래서 7개의 주가 풍력이 우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이 우세하고 있는 주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3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100%의 이상의 전력을 이 풍력 태양광 수력에서 발전을 하였습니다. 360부터 260일
일하는 기간 동안이에요. 그리고 어제까지 한 120일 정도였는데요. 이 120일의 기간 동안 100% 이상을 풍력 태양광 수력에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5대 경제국이 100% 이상의 전략을 풍력, 수력, 태양광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100% 수요를 의미하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실제 수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만 하나는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실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8일에 그 일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태양광의 공급량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중에 그 일식이 일어난 그 시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배터리로 채워졌죠. 그래서 배터리가 이 부족량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2에서 8.3 기가와트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4기가와트에서 8.3 기가와트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0년부터 이러한 배터리 용량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하루 중에 추가적인 전력을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심야 시간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짙은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배터리가 이 부족분을 메꾸는 것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수요를 보면은 이제 일식이 나타난 시점인데요. 여기에 전력이 이제 계기 중에 일식 중에 늘어났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붕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먼저 가정용에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잉여량은 이제 전력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광 태양광에 만약에 그 전력망으로부터 일식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력망에 이제 수요가 올라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9.9시간 동안 100% 이상의 전력을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LE 82%의 수요가 WWS로 이제 충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풍력이고요, 빨간색이 지열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이 수력이고요, 주황색이 작은 수력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기가와트가 피크 배터리 출력입니다. 일몰 이후에요. 여기에는 그리드의 그 픽솔러 출력이 94%였습니다. 평균 디만드가 20기가와트입니다. 여름을 제외하고요. 여름에는 28에서 29기가와트로 전력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피크 배터리 출력을 보면은 36%의 평균 전력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배터리를 빨리 설치를 하고 만약에 하루 중에 이제 태양을 많이 썼을 경우에는 이제 심야에 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전력망의 수요가 1% 적었습니다. 온도가 더 높아졌고 배터리 전기차가 많아졌고 그리고 AI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도 지붕용 태양광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1% 떨어졌습니다. WWDS 공급량은 11%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솔러 PV 출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력망에 그 태양광이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WWS가 11% 늘어났습니다. 화석 연료 같은 경우 45%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석 가스 그 캘리포니아 전력망에서 사용하는 그 화석 가스가 1년 사이에 40%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5년에 유틸리티 솔러가 이제 노랑으로 되고요. 분산 형 전력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렇게 100%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그 그리드의 수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 2023년부터 보라색이 2023년, 24년인데요. 그 지붕 태양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수요가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년시간대의 갭을 충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붕형 태양광 배터리를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유틸리티를 더 늘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가 가라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붕에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가장 더웠던 날입니다. 초록색은 그날 생산한 전기를 뜻하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 소비한 전기를 태양광 자가 소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를 통해서 공급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그리드에 시당 60kW를 생산을 하였고요. 그다음 70을 소비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모두 지붕 태양광을 설치하고 배터리 시스템이 있다면 이렇게 정전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트 펌프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LED 조명을 사용을 한다면 그 수요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럼 추가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력망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과학이 아닙니다. 최적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시간 많은 유틸리티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로 전력을 사용하고 해상 풀력이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큰 해상 풀력 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보다는 야간으로 수력을 많이 수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 반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경우는 그 외딴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외곽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긴급 구조 재난 작업에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작전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저희가 미국 군과 함께 마이크로그리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음식과 또 물을 정수하는 데 있어서도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배럴이 있고 제가 비디오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동영상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이 이렇게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태양광을 조립을 해서 카트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히트 펌프도 들어가고요. 또 수력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공기에 있는 물을 저장을 하고 그다음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구조 목적으로도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몇 개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 재생 가능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계획이 2009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에너지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왔던 결론은 이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는 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 2030년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회 정치적인 이유로 2030년보다는 2050년이 더 적합하다라는 결론이 나섰습니다. 이것이 그린 뉴딜의 이제 토대가 되었는데요. 이 그린 뉴딜은 의회에 제안이 된 입법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미국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자라는 그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기 부문에서 이제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90개의 국가들이 90에서 100% 재생 에너지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도 이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전기 부분에도 있습니다. 43개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냉방, 난방 부분에서 재생 에너지 타겟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435개의 기업들이 100% 재생 에너지를 그들의 전 세계 사업망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5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또 LG 전자도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은 지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양, 풍력, 배터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차량과 전기 스토리지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21개의 주에서 재생 에너지 100% 재생 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해 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과 또 행정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먼트는 2035년까지, 워싱턴은 32년까지, 또 나머지 주는 40년, 45년을 목표로 100% 재생 에너지를 향하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202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43%가 무용지물인 기술에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62%는 좀 유용한 기술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75만 2천 가구가 새로운 태양광 시스템을 202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만의 가구가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를 하였고요. 64만 9천 개의 가구들이 단열 창호와 문을 설치하였습니다. 26만 8천 가구들이 새로운 그 공기 열원 히트 펌프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1만 6천 가구들이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를 설치를 하였고 13만 9천의 가구들이 새로운 공기 열원 히트 펌프를 설치를 했으며 10만 가구들이 물 가열을 위한 새로운 공기 펌프를 히트 펌프를 설치하고 또 8만 천 가구들이 공기를 위한 새로운 지열 히트 펌프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책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전환을 돕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서 2,8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0.13%만의 땅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700만 명까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력망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에 비해서 에너지 비용을 60%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에 비해서 에너지 보건 그리고 기후 관련된 비용을 92%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Professor. 감사합니다, 교수님.